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듣고 있나? 강덕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듣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고 화이팅.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강덕구 의원의 전성기예요. 아니 지난주에도 전성기라 그러고 이번 주에도 전성기라. 전성기. 전성기가 일주일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요. 전성기가 내가 봤을 때 2, 3년 되셔야 이번 22대 국회에는 강덕구의 전성기야. 예, 조용필 가수가 4주 연속 가요 톱10에서 1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4주만요? 예. 훨씬 길지 않아요? 그래요. 길게 가네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전문가 있습니다. 전문가 있으니까. 예. 가요 톱10에서 무려 12주를 조용필이 일을 해요. 그렇지. 그래서 골든컵이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안 나오죠. 이제 골든컵이 생긴 건데 그거 말고 라디오 옛날에는 그런 순위도 있었어요. 무려 한 노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가 36주 1위 한 적도 있어요. 아, 전성기 그렇게 가셔야죠, 의원님. 지금 4주 갖고 그러시면 돼요. 자, 어쨌건 지금 강덕구 의원님이 요즘에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전성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앞에서 사실 가장 앞에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선 때는 공응 취급하느라고 온갖 고소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강덕구 후원 좀 해주십시오. 농협 301-2024-2028-41입니다. 예, 이런 말 할 때는 좀 쑥스럽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의원님. 예. 자 그리고 진짜 내가 의원님들 그렇게 교육을 시켜드려도 바뀌질 않아. 좀 뻔뻔해지세요. 후원 좀 해달라고 하세요. 아,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더 좋아요, 의원님. 괜찮습니다. 갖고 있는 성정이 있는데.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해석됐냐면요. 요즘에는 트렌드가 나 후원 안 받고 일 안 하겠다로 들려요. 그러니까 후원을 받고 열심히 하겠다로 바꾸시는 게 맞죠. 아니, 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새날 독자들과 함께 네. 서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입니다. 잠깐만요. 후원해달라는 말씀하실 때까지 방송 진행 안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하죠. 네. 또 덕분에 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채팅창 상단에는 강덕구 TV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그 이야기부터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사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처리하라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눈치를 봤었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강덕구 의원이 이진숙 물러나야지 가장 먼저 이렇게 깃발 들고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나?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지명 처리를 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민주당에서도 지금 지명 처리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강덕구 의원이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 강덕구 의원이 교육위에서만 활동하신 거의 교육통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강진숙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문제가 심각했죠. 첫째는 전문성. 어쨌거나 교육이라는 분야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교육 이런 부분에서 풀어야 될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현안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이 관점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철학이 부재합니다. 저는 적어도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예를 들면 자사고 문제 어떻게, 예를 들면 AI 교과서 문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입장이 정리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부재합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단체들 얘기 들어보면 소통이 뭐 전혀 부재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이 장관이 된 이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과 마지막에 도덕성 부재라든지 이랬을 때 도저히 제가 만난 그리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교육계 인사들,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님들 모두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맞지 않다라는 게 여름엔 7, 8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여론으로 반영됐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길래 말씀하신 대로 용산에 루트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루트는 없고 그래서 페북에다 그냥 제가 그냥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비공식 후문이긴 합니다만 강덕구 의원이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좀 홀가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렇죠. 찌라시를 들었는데 네. 사실이 아니겠죠. 전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주권 정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라는 거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여론을 제일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 약간 마음이 무겁지만 대통령께서 이런 여론들을 듣고 그리고 그 입장 속에서 마지막 인사권자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게 부총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관들 중에 사회부총리로서 레벨이 높아요.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장관이고 이런 상황에서 뭐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논란들이 있어. 뭐 갑질이냐 아니냐 같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철학이 부재였다고 그래요.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인사는 실패할 수 있거든요. 완벽한 건 불가능에 가까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빨리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대통령의 가장 좋은 점 솔직하게 인정하고 쿨하게 받아들이고 지명 철회했잖아요. 저는 뭐 그런 모습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죠. 뭐 100명 민선했는데 100명 다 성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책 완배 차원에서 오늘 지금 강준욱 비서관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완배 차원에서 임명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임명 철회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후보자였던 거 사실이에요. 저는 강균욱 비서관 말씀하셨지만 제가 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뭐 통합 비서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이 약간 다른 부분을 수용하는 모습. 이래서 통합 비서관을 찾으셨던 것 같은데 통합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적어도 예를 들면 윤석열 3년에 대한 입장 그리고 내란 세력에 대한 입장 같이 연동되는 거지만 그 부분에서 동의하는 세력은 저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준욱 비서관도 스스로가 빨리 거취를 정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맞죠. 그 많은 인사 중에 뭐 한두 명 정도의 지금 이런 논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나름대로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인수위도 없이 지금 가고 그렇죠. 있는 거라서. 네, 그렇죠. 인수위가 없었다라는 그리고 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라는 거는 전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렇지 전 정권하고 비교를 하면 그렇죠. 사실 윤석열이 그때 당시에 그랬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들 보셨습니까? 막 이랬었는데 맞아. 거기에 비하면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타이틀인데요. 이게 지금 한국증권금융 우리가 이거를 한번 지난주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강덕구 의원님께서 한참 많이 앞서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민석 논란 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뭐 주진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슈를 끌어가시는데 그래서 최근 이 강덕구 의원의 전성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국증권금융이 김건희 집사인 김예성이 회사에다가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봐요. 사진으로 굉장히 빨리 앞서가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저게 한국증권금융 본사입니다. 여의도에 있습니다. 예. 저 한국증권금융의 대주주가 한국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증권 회사들의 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저기가. 근데 저기가 저번에 이거 알려드린 것처럼 김예성 집사 김예성 회사에다가 지금 50억 투자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맨 위에 지금 한국증권금융이 50억 투자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투자가 아니었어. 강덕구는 한 발짝 더 나가신 거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건희 집사 소위 말하는 김혜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회사가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런 회사에다가 이 한국증권금융이라는 회사가 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기업입니다. 근데 왜 이 회사에서
50억을 투자했을까? 그리고 50억을 투자하면 또 그것을 다시 증권금융에서 투자를 하면 다시 사채를 상환하고 주고받고 뭐 이런 관계를 계속 맺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특검에서 증권 금융 CEO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는데 한국증권금융 CEO 를 소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국은 집사 게이트랑 연결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부분이 김건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제일 핵심인데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특검한테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그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게요. 김건희는 최근에 삼부토건까지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의심이 돼. 근데 지금 한국거래소가 최대 주주인 한국증권금융이 김건희 집사로 의심되는 회사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채가 182억 원인데 한국증권금융이 그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사실은 사채를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이런 구조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주가 조작하는 세력한테 한국증권금융이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아까 그 CEO가 수사를 받았다는 거는 사실 배임행위거든요. 자기 회사에다가 손해를 끼친 거잖아. 야 이게 뭘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사건 자체가 좀 괴랄하단 말이야. 도대체 김건희의 어떤 좋게 표현하면 능력이면 능력인 거고 이 비리는 어떤 정도까지가 지금 끝인가 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뭐 카카오 30억, 신한은행 30억, 효성 35억, 키움증권 10억인데 한국증권금융이 50억이라서 다른 솔직히 효성 같은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집어넣은 게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를 들면 효성이랑 카카오 이런 회사들 보면 그 당시 투자할 때 예를 들면 효성 관련된 부분은 상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다 그 회사들 나름대로 그 기업의 무슨 변곡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이 회사가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뭔가 그것만 밝혀지면 그리고 그 뒤에 누구를 향해서 사실은 예를 들면 투자라기보다는 누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을 넣었다.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우리들 입장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김혜성이 회사, 집사의 회사는 김건희 차명회사로 좀 의심이 돼요. 저는 뭐 충분히 의심되죠. 그러니까 다른 오늘 뭐 저 히림이라든지 21g 이런 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느낌이 분명히 있고 이게 코어이기 때문에 김혜성이를 지금 출국시켜서 도주를 시킨 상황인 거잖아요. 이 회사는 사실 김건희 보고 지금 한국증권금융이 여기다가 그 50억 투자한 게 2022년 말이에요. 집권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사실상 집권했는데 여기 지금 한국증권금융이 사실 공기업이잖아요. 그런 데가 지금 이 김건희의 그 사실상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회사에다가 저런 식으로 해요. 그것도 사실 뇌물 아닌가요? 다른 면에서 보면. 저는 뭐 충분히 뇌물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회사가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 처음 시드머니를 만든 회사가 소위 신한저축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가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저축은행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가 다 김건희 씨랑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MS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갖고 김건희의 집사인 김혜성 씨가 이사로 있었고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다 실제로 김건희 씨가 작동이 있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와. 그러니까 손을 뭐 안 미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이런 거 보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니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하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거
동의가 되나요? 아니, 동의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양평 공지구, 양평 고속도로 좀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직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주고받았다라는 거는 엄청 심각한 건 거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주장하는 게 김건희가 손 안 댄 곳이 어디야. 그게 더 빠르겠다. 각종 여러 군데 마술을 뻗친 느낌이잖아요. 지금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에 지금 특검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게이트에는 김건희 게이트가 아닌데도 다 김건희가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그렇게. 이제 게이트 속 게이트라고. 김건희 게이트 안에 각종 크고 작은 게이트가 모여 있는 정말 희대의 사건이에요. 야, 지난주 나왔던 보도 중에 난 제일 깜짝 놀란 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팀장이던 윤석열이가 그 특검에다가 차량을 공급한 게 김혜성네 회사였다. 굉장히 특이한. 야, 정말 독특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국가 돈을 김건희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집사 회사가 쉽게 표현하면 하청을 받아서 돈 번 거잖아요. 어디까지 손바닥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거기다 아마 도이치모터스가 연결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도이치모터스가 차를 공급해서 거기에서 렌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그 도이치모터스는 또 비마이카. 주가 조작에 연결이 돼. 그렇죠. 이 주가 조작한 지금 최근에 삼부토건까지 주가 조작 의심 이거 말고 우리 기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아. 김건희 의심받는 주가 조작은. 근데 주가 조작을 하면 안 되는 한국거래소가 대주주인 한국증권금융이 여기다가 사채를 와 나 진짜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비마이카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또 합병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요. 김혜성 부부가 IMS 모빌리티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차액이 약 한 6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8억이 실제로 김혜성 부부가 획득한 수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다른 어느 쪽으로 갔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혜성 씨가 베트남에 있다고 했잖아요. 온다고 했는데 뭐 올 생각을 안 해. 왜 올 생각을 안 할까요? 왜 예를 들면 혼자 판단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 당연히 누군가 같이 지금 논의하는 틀이 있다. 그거의 핵심은 누굴까? 이것만 제대로 파헤치면 저는 이 게이트는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서 빨리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태국으로 다시 갔단 말이에요. 태국까지 갔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와이프는 출국을 하지 못했고 나와 김예성과 아이들 둘을 데리고 있는데 나만 들어가면 애들 둘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누가 애를 두고 들어오래요? 같이 들어오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것저것 변명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혜성이가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요. 김혜성이가 나를 팔아서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퉁칠 수 있어요. 내 책임은 없다. 그것도 가능하고 자기 책임을 상당 부분 감출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김혜성이하고 김건희가 만약에 죄수의 딜레마로 같이 만나면 김건희가 시켰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김혜성은 사실 한국에 들어오는 게 제일 안전하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야 근데 야 이런 구조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이 막 일어나요. 자 근데 이건 말고도 지금 강덕구 의원이 때리는 사람 중에 하나 권성동이에요. 통일교 회계자로 3년치 확보했다고 권성동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의원 입장에서 보면 권성동 같은 사람 보면 좀 어처구니 없지 않으십니까? 저는 뭐 권성동 소위 뭐 쌍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쌍권의 핵심이 권성동이잖아요. 저는 그 뭐 통일교와 커넥션 이 부분 갖고 지금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뿐이겠습니까? 옛날에 강원랜드 팜에서 권성동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권력도 누리고 그리고 뒤에서 온갖 이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도 이번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분명하게 역할과
그리고 통일교 관계 포함해서 해왔던 부분들을 밝혀내야 된다. 그게 윤석열 정권 실체에 다가서는 저는 뭐 또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왜 권성동 관련해 가지고 저 대북송금 뭐 등 무마 뭐 이런 관련해서 그때 돈 받았다는 40억. 이야기가 40억.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한 분이 지금 권성동한테 고발당한 바로 그것도 있었잖아요. 공개했다라고 공개했다고 해서. 허위 사실 공개했다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정권만 들어서면 불법을 해도 검찰이 덮어주겠지. 지금까지 했던 게 지금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몇 번 독자설로 주장하지만 저는 검찰 그 자체가 범죄화가 돼버렸다고 봐요. 검찰 그 조직 자체가 이미 그냥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선배들이 범죄 행위를 하면 그냥 도와주고 아주 심각한 정말 썩은 내가 여기까지 진동하는 그런 상황이고. 권성동도 검사 출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뭐 한쪽에서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랑 같다고 하지만요. 결이 말도 안 되는 완전 소리죠. 달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아니 정치를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를 지금 악마화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똑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들이 퍼뜨리면서 그렇죠. 언론들이 니캉네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혐오를 불러일으키죠. 정치 혐오들. 사실은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건데. 일부 이제 그 뉴스 언론뿐만 아니라 일부 미디어들이 좀 자극적인 주제로 영화 같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약간 좀 자극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정치를 혐오화시키고 마치 어떤 사람 누가 들어오나 마찬가지다 똑같다 이런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자기네 동네에 있는 사람 뽑게 만드는. 그러니까 야당이 없었으면 국회가 없었으면 윤석열 정권 정리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번 내란 정부에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주권 정부로서 제 역할을 할 거다. 새날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히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최선이 아닐 수는 있어. 근데 민주당은 차사는데 정치에 최선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은 최악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숨어서 좀 지낸 듯 하다가 윤석열 같은 정권 들어서면 그 암세포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나라를 말아먹어버려서 그렇죠. 국민이 안 무서워서 내란 일으킨 거예요. 얘네들은 국민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해가지고 자기네들 권력 얻고 싶으면 어떤 종교단체 가가지고 그 우리 당원 몇 명만 뽑아주세요. 우리 당원 당대표 누구 해주세요. 경선 누구 되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국민을 왜 봐요? 국민을 볼 이유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은. 통일교 저 직원들 막 입당시켜가지고 저 윤석열 뽑아가지고 홍준표는 지금 화나 있고 이런 그러니까 거고. 국민을 전혀 보지 않는 정치를 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 정강 보십시오. 예. 자 그리고 강덕구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해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시죠. 저는 사실은 뭐 스스로 지금 폭망하는 길 해산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경태 의원도 얘기했지만 김문수 의원 같은 분이 또 전환길 같은 사람이 내가 뭐 대표 되겠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국민들이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소위 말하면 하향 평준화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서로 막 카운트 파트너가 되다 보니까 한쪽이 질이 낮아지면 그렇죠. 같이 삿대질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좀 너무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강선우 후보자 같은 사람들 낙마시키는 유일한 동아줄 같은 거요. 그렇다고 본인들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본인들이 진짜 가죽을 벗기는 혁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황골탈퇴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범죄에 대해서 특검이 소환하면 정치 탄압이라고 해. 바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쉴드를 치는 이유는 다음 순서가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순망치안이라고 윤석열, 김건희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특검의 칼날은 나한테 오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버티게 만들어야 돼. 사실 저기 누구야 전환길만 하더라도 전환길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흔드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따르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하루라도 더 질기게 유지해 주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를 하루라도 늦게 받는 길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물고 빨고 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처리되면 안 되니까. 아마 국민의힘 해산에도 강덕구 의원께서 제일 앞장서지 않을까. 아니, 기대가 저는 됩니다. 모든 거 걸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정청래 의원도 지금 그런 얘기를 공식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권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마지막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이 더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어쨌거나 정치권 포함해서 사회 전반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지막은 이게 박근혜 정권 때 통합진보당 관련해서 그 소위 뭐 내란 선동을 이유로 법무부가 소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는 펴로서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게 생긴 역사적 근원이 독일에서 나치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정권을 잡았더니 결국 이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이 아무리 국민적 지지가 높다 한들 얘네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나라 전체가 전화에 휩쓸리고 수천만 명의 국민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으로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되는 사실 지지율이 높잖아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사라질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지지율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한 세력이라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단죄해야 생각하고 된다. 예, 그리고 윤석열이 47%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헌법에 위배되니까 탄핵을 당했어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높아봐야 47%안 나옵니다. 저는 그러면 반드시 헌법적인 단죄를 한 번쯤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국회를 거칠 일도 아니야. 법무부에서 네, 법무부에서 헌재로 신청하면 하면 돼요.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19% 지지율 갖고 있는 정당이 뭔가 막 알을 깨고 나오려고 막 엄청난 혁신을 한다면 모를까. 그 알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봐봐. 지금 극우 전환기리가 들어와서 내가 이 당 접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저건 구제불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읽어드릴게요. 제이님, 강덕구 의원님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방금 후원했습니다. 오. 적극적으로 후원해달라고 안 하셔서 10,000원 뺐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시니까 힘이 필요할 때는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청해 주십시오. 저랑 생각이 똑같잖아요. 이진수 후보자 때문에 괴로웠는데 강덕구 의원의 소신 발언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인이십니다.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정치를 하시는 강덕구 파이팅 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강덕구 의원님 듣고 있나? 듣고 있다. 자, 김가애님. 방금 잠깐 쇼츠 영상을 봤는데 멧돼지는 지난 수해 때 남이 씌워준 우산 쓰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시민인을 직접 씌워주시네요. 내란을 생각하면 머리가 깨지지만 이 대통령님이 계시니 안심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자, 맨 앞장서는 강덕구 의원 같은 분들은 우리가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과 국회의원들이 하는 생각은 우리랑 다른 세상의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뭔가 기자회견 하고 싶다 하시면 강덕구 의원실로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주십니다. 구구적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종배한테 고발당했습니다. 네, 너무 잘 빌려준다고.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야기는 지금 사체 돌려막기가 재밌었고요. 마지막 인사하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채널 시청자 여러분, 함께 희망을 만들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5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때로는 작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이재명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채널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자 강덕구 의원과 화이팅! 함께한 자 방송 마치고요.
새날은요 이따가 다시 그 정청래 의원 방송이 오늘은 방송이 안 됩니다. 오늘 수해 복구 지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올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